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일거부의 지도를 그리는 여러분의 금융 멘토, 머니 내비게이터입니다. 요즘 다들 갓생 살려고 파이어족 꿈꾸면서 열심히 돈 모으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그 돈이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에이, 설마요?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합니다. 그런 일이 그것도 세계 최강대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경제적 지혜를 한 단계, 아니 몇 단계는 업그레이드 해줄 겁니다. 진정한 부의 비밀, 그리고 돈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미래의 부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시작하죠. 우리가 학교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대공황의 진짜 이야기. 1929년의 어느 맑은 아침,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 미국이 파산했습니다. 전쟁 때문도, 끔찍한 기근 때문도, 예개인의 침공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월스트리트 전광판에 떠있던 숫자들의 합이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 뒤에 이어진 것은 단순한 주식시장의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금과 빛, 그리고 생존을 둘러싼 전 지구적 금융 전쟁이었습니다. 현대 세계의 모든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거대한 전쟁 말이죠. 대공황은 단순한 시장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돈 그 자체에 대한 통제권을 둘러싼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총과 군인이 아니라 금리와 통화, 그리고 돈을 찍어내는 인쇄기로 싸운 전쟁이었죠. 그리고 모든 전쟁이 그렇듯 이 전쟁에도 승자와 패자가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설계에 의해서 말입니다. 일부 균열의 시작 1929년 후반 거대한 댐의 작은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업 생산은 둔화되고 농산물 가격은 떨어졌으며 전쟁의 상처를 겨우 회복하던 유럽 경제는 다시 휘청거렸죠.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끝없는 낙관론에 취해 있었거든요. 시장은 무조건 우상향이야. 늘 그랬으니까. 마치 지금 우리가 부동산 불패를 외치는 것처럼요. 그리고 운명의 날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매도 주문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만에 월스트리트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검은 화요일에는 수십억 달러의 부가 그냥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는 사람들이 말없이 서서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텅 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주가 대폭락 자체가 대공황의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단지 불씨였을 뿐입니다. 그 뒤에 이어진 거대한 불길은 정책이라는 기름을 먹고 타올랐습니다.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려진 결정들이 역설적으로 전 세계의 신뢰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이죠. 붕괴가 오기 전 그들에게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전 세대가 스스로를 천하무적이라 믿게 만들었던 영원한 번영이라는 눈부신 신기루가 말입니다. 2부 번영의 환상 1920년대는 한마디로 소음의 시대였습니다. 재즈 음악, 자동차 경적, 마천루 공사 소리, 그리고 멈출 줄 모르는 낙관론의 함성. 미국은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며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반면 유럽은 완전히 망가졌죠. 금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갔고 빚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미국은 순식간에 세계의 은행이자
세계의 공장, 그리고 세계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런던을 밀어내고 월스트리트가 행성의 새로운 금융수도가 된 순간이었죠. 신문들은 이 시대를 광란의 20년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재즈의 리듬과 삼페인 거품 아래 아주 위험한 환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비드로 만든 번영이라는 환상이었죠. 대출은 너무나 쉬웠고 투기는 일상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MZ세대가 영끌에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는 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였어요. 당시 갓 10살이 넘은 연방준비제도, 즉 패드는 이 광기에 기름을 붓고 있었습니다. 은행들은 사람들에게 마진콜을 부추겼습니다. 단돈 1달러만 있으면 9달러를 더 빌려서 10달러어치 주식을 살 수 있었죠. 이게 바로 레버리지의 마법이자 저주입니다. 사무원, 농부, 공장 노동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주식시장에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우 지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신문들은 이걸 진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빛 위에 세운 번영은 진짜 번영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레버리지일 뿐이죠. 그리고 레버리지는 언젠가 반드시 부러집니다. 3부 돈의 전쟁, 그 서막주가 폭락 이후 연준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시스템에 돈을 퍼부어 유동성을 공급할 것인가, 아니면 달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신용을 긴축할 것인가. 연준의 선택은 규율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여전히 근본이제에 묶여 있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달러는 금으로 보증되어야 했죠. 연준은 만약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면 예국들이 달러를 불신하게 되고 결국 달러를 들고 와서 이거 금으로 바꿔줘라고 요구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금고에 있는 금이 다 털릴까 봐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연준은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올렸습니다. 시장의 숨통을 더 조여버린 거죠. 그 결과 유동성은 순식간에 말라붙었고 은행들은 도미노처럼 쓰러졌습니다. 1930년에서 1933년 사이 거의 1만 개에 달하는 미국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저축을 찾기 위해 은행 앞에 길게 줄을 섰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텅 빈 금고뿐이었습니다. 뱅크런 사태가 미국 전역을 휩쓴 겁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시장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통화 시스템 자체의 붕괴였고 이 전염병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4부 금이라는 함정 한때 문명의 자랑이었던 근본이제는 이제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근본이제 하에서는 각국 통화의 가치가 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나라에서 금이 빠져나간다. 그럼 금을 다시 들여오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정부 지출을 줄이고 국민들의 임금을 삭감해야 했습니다. 이걸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디플레이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지금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인데 디플레이션이 오면 내년엔 1만 원, 내후년엔 5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오늘 치킨을 사 먹겠어요? 다들 내일 사려고 기다리겠죠. 소비가 멈추고 기업은 망하고 실업자는 넘쳐납니다. 이건 그냥 경제적 자살 행위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실업률이 20%를 넘어섰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지독한 가난이 정치적 극단주의, 바로 나치즘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금이 금고 안에서 쓸모없이 잠자는 동안 공장들이 문을 닫았죠. 근본이제는 질서를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결과적으로 혼돈을 전 세계에 동기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똑같이 침몰하는 배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꼴이었죠. 5부 영국의 항복선언. 가장 먼저 항복한 것은 대영제국 영국이었습니다.
1931년 투자자들은 잉글랜드 은행에서 미친 듯이 금을 빼내가고 있었습니다. 파운드화는 폭락 직전이었죠. 정부는 임금을 삭감하고 지출을 줄이는 등 별의별 짓을 다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1931년 9월 영국은 금본위제를 포기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파운드화 가치가 30%나 폭락했습니다. 세상은 충격에 빠졌죠. 지난 100년간 파운드는 금과 동의어였는데 이제 아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영국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수출이 늘고 신용 경색이 풀리고 생산량이 다시 증가했습니다.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금이라는 족쇄를 풀어야 산다. 하지만 이 교훈을 배우려는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6부 버티는 자, 미국 대서양 건너편, 미국은 거의 종교처럼 금에 집착했습니다.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건전한 화폐는 도덕적 의무라고 선언했죠. 그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미국을 집어삼켰습니다. 물가는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농부들은 운송비도 안 나온다며 우유를 그냥 하수구에 쏟아부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실업자가 되었고 모든 도시에는 빵을 배급받으려는 줄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달러의 가치는 강했지만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7부 루스벨트의 혁명 1933년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조치는 일자리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돈에 관한 것이었죠. 그는 전국적인 은행 휴무를 선포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얼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행정명령 6102호, 즉 사유재산인 금의 몰수라는 충격적인 조치를 발표합니다. 상상이 가세요. 정부가 갑자기 여러분 집에 있는 금괴나 금화 전부 국가에 반납하세요 라고 명령한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비상금으로 모아둔 달러나 금을 정부가 갑자기 원화로 강제 교환해가는 거랑 비슷한 거죠. 정부는 온스당 67달러를 주고 금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금의 공식 가격을 온스당 35달러로 재평가해버립니다. 하룻밤 사이에 달러 가치를 40%나 떨어뜨린 겁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전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부가 국가로 회복이라는 이름 아래 이전된 것이죠.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 다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8부 통화 전쟁 미국이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자 다른 나라들도 뒤따르기 시작했습니다. 1930년대는 살아남기 위해 서로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전 지구적 통화 전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달러가 떨어지면 프랑이 떨어지고 리라가 떨어지고 엔화가 떨어졌습니다. 내 고통을 너에게 수출하겠다는 이기적인 정책, 이른바 글린궁핍화 정책이 판을 쳤습니다. 관세 장벽은 높아지고 국제무역은 붕괴했습니다. 세계는 파운드 블록, 달러 블록, 엔 블록 등 각자의 통화구역으로 쪼개져 서로를 적대했습니다. 세계화는 완전히 역행했죠. 그리고 그 피해는 단지 금융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치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9부 정치적 파멸 경제 붕괴는 극단주의를 낳습니다. 독일에서는 600만 명이 실업자였습니다. 10년 전 인플레이션으로 한 번, 그리고 이번 디플레이션으로 또 한 번 모든 것을 잃은 중산층은 복수와 부흥을 약속한 한 남자, 바로 아돌프 히틀러에게 돌아섰습니다. 일본에서는 군국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은 정복뿐이라고 외쳤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가 국가 통제를 찬양했죠. 미국의 루스벨트 역시 그 어떤 이전 대통령보다 연방정부의 권력을 막강하게 확장했습니다. 이념은 달랐지만 근본 원인은 같았습니다. 바로 통화 시스템의 실패. 대공황은 단순한 경제 붕괴가 아니라 전 지구적 권력의 재편 과정이었습니다. 10부 회복, 그리고 새로운 질서. 1930년대 후반 경제는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경제의 운전대를 완전히 장악한 결과였죠. 미국에서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은 사회 기반 시설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를 제도화했습니다. 그리고 1939년 군비 경쟁이 경기 회복 정책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세계의 통화 지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금은 미국 포트 녹스 기지에 쌓여 있었고 달러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죠. 1944년 각국 대표들은 브레튼 우즈에 모여 새로운 시스템을 만듭니다. 모든 통화는 달러에 고정되고 달러만이 금에 고정되는 시스템. 미국이 명실상부한 세계의 은행이 된 것입니다. 대공황은 영국의 금 제국을 땅에 묻고 미국의 신용 제국의 왕관을 씌워주었습니다. 11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공황을 경제적 비극으로만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권력의 이전이었습니다. 근본이제가 사라진 것은 경제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치 권력을 제약했기 때문에 사라진 겁니다. 금을 지키려면 긴축 정책으로 국민들의 원성을 사야 했고, 금을 버리면 인플레이션을 통해 통제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었죠. 모든 구제 금융, 모든 안정화 조치는 권력을 위로, 즉 저축하는 개인에게서 국가로, 시장에서 관료에게로 이동시켰습니다. 대공황은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금에서 종이로, 자유에서 관리로 넘어가는 체제 탈취였습니다. 12부 현대의 메아리. 이게 너무 먼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다시 한번 보시죠. 2008년 세계는 또 다른 금융위기를 맞았습니다. 은행이 파산하고 신용이 얼어붙었죠. 이번에 중앙은행들은 어떻게 했나요? 1930년대와 정반대로 수조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디플레이션 대신 인플레이션을 선택한 겁니다. 실패를 용납하는 대신 망가진 시스템을 억지로 떠받쳤습니다. 1930년대 정부들은 돈 찍어내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2020년 팬데믹 때 정부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돈을 찍어냈습니다. 하지만 두 시대의 결말은 똑같았습니다. 권력은 중앙으로 집중되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그 대가는 평범한 시민들이 치렀다는 것. 13부 숨겨진 교훈. 대공황의 진짜 교훈은 시장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환상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시대는 자신의 돈이 안전하고 지도자들은 유능하며 시스템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는 같은 진실을 배우게 되죠. 아니었다는 것을요. 돈은 무기입니다. 근본이제 하에서 돈은 규율을 강제하는 무기였고 명목화폐 하에서 돈은 통제를 강제하는 무기입니다. 어느 쪽이든 돈은 권력을 위해 복무합니다. 그리고 신뢰가 무너질 때 그 무기는 내부를 향하게 됩니다. 14부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 앞으로 여러분이 금리 인상, 양적 완화, 환율 방어 같은 말을 들을 때 이걸 그냥 어려운 경제 용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전쟁 계획입니다. 1930년대에
통화가치 방어는 디플레이션을 통한 굶주림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경기 부양은 인플레이션을 통한 당신 자산 가치의 침식을 의미합니다. 전략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정부는 살아남고 은행은 적응하고 엘리트들은 자리를 보전합니다. 대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치르죠. 대공황은 자본주의의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변태였습니다. 금이라는 실물에 의해 뒷받침되던 시스템에서 약속이라는 허상에 의해 뒷받침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 말입니다. 15부 역사의 경고.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운율은 반복됩니다. 빚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투기가 만연하고 중앙은행이 방화범인 동시에 소방수가 될 때 그 패턴은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시대는 달라도 리듬은 같습니다. 돈이 무기화되고 신뢰가 파괴될 때마다 말이죠. 대공황은 그냥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매뉴얼이고 우리는 여전히 그 매뉴얼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시장이 폭락했다는 뉴스를 듣거든 숫자나 그래프를 보지 마십시오. 그 이면에 있는 더 깊은 전쟁을 생각하십시오. 중앙은행의 금고안에서, 정부의 부채관리실에서, 그리고 돈의 규칙이 다시 만들어지는 조용한 복도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말입니다. 진짜 전투는 더 이상 총알로 싸우지 않습니다. 금리, 통화, 그리고 인쇄기로 싸웁니다. 대공황은 최초의 세계 금융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위기는 그 전쟁의 또 다른 전투에 불과했습니다. 신뢰와 통제, 그리고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의 가치를 둘러싼 전쟁.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구독 버튼으로 여러분의 금융 지식에 투자하십시오. 해답은 미래가 아닌 바로 이 역사 속에 숨어 있습니다.